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니 폭락했다는 편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가 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세 자릿수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 2005년 6월 이후 4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110.96포인트가 하락한 938.75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락률 동안 역대 세 번째 기록이라고 하는군요.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천 윗선으로 하락을 하고요. 환율도 큰 폭으로 폭등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 상황이 이토록이나 심각한 것인지 다시 한번 또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부동산 침체와 더불어 향후 장세 전망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지난해 10월 31일 사상 최고치 2064.85포인트를 기록한 뒤 한 1년여 만에 900선으로 주저앉으면서 우리 투자자들을 참 망연자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손실을 보고 있을 텐데요. 자, 서울경제신문이 23일 바로 어제입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 증시 전문가들에게 향후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긴급히 실시를 했었는데요. 자, 대다수가 코스피 지수가 900선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지수가 바로 930선까지 900선 초반까지 자, 이렇게 곤두박질 칠 것조차도 참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과인데요. 자,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전문가들의 예측도 거의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그런 위급한 그런 장세라는 반증이겠죠. 자,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 나가 있는 서울경제신문 황정수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네, 황정수입니다. 네, 자, 이 설문 결과로는 증시 전문가들이 증시의 최저점을 900선으로 봤다고 하는데, 자, 오늘 지수가 이미 930선입니다. 자, 저점에 대한 지지 자체가 이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이성적이기보다는 지나친 공포감에 사로잡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자산운용사 운영본부장 등 전문가 27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74%가 코스피 지수가 추가 하락해도 900선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보다 더 떨어져 800포인트까지 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전문가는 전체 응답자 중 7.4%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같은 분위기에선 이쪽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자, 오늘 지수가 한 930선대 후반까지 하락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말한 그 증시 저점에 이르렀는데요. 자, 전문가들은 그렇다면 향후 장세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대다수 전문가들은 빨라도 11월까지는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44%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봤고 22%는 11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봤는데요. 이 경우 약 200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문가 중 41%는 코스피 지수가 1200에서 1300선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고 1300에서 1400선까지 오를 것으로 본 응답자도 37%나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고점 대비 한 2000선까지 물론 찍긴 했습니다만 평균 지수를 한 1900 정도를 만약에 잡는다고 볼 때 고점 대비해서 지금 딱 절반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불안감이 클 텐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관망해야 한다는 의견이 59%로 가장 많았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섣부른 매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반면 저가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 비율은 37%나 됐습니다. 이미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해 향후 반등을 대비해 주식을 미리 사놓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매도에 동참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미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해 손절매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크고 낙폭이 큰 만큼 반등을 활용해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가장 큰 그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이제 펀드 투자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통해 증시로 들어온 그 많은 자금 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려되는 상황은 그런 자금이 오히려 이제 좀 빠져나가는 이런 펀드런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 펀드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하군요. 예, 27명의 응답자 중 22명이 가능성이 적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펀드런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국내 증시가 펀드런을 이야기할 만큼 무너지지 않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아직 펀드런을 야기할 만큼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매를 단행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크다는 점과 적립식 투자 문화도 환매 욕구를 자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가가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경우 손실 회복을 위해 부분 환매를 단행할 가능성은 열어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황정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황정수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동안 이제 서울 집값의 추이를 나타냈었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들도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 자체가 이제 침체를 겪고 있고 건설 경기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요. 그 못지않게 재건축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그 규제가 또 쉽사리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한 가지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의 분위기와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전재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강남 재건축 시장조차도 약세라고 하던데 한 얼마 정도나 떨어졌던가요? 네, 그 시장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그 속도가 더 가파릅니다. 한 부동산 정보 업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올 들어 평균 10%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별로는 송파가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낙폭이 가장 컸고요. 강동구 11.7%, 강남 11.1% 등이었습니다. 평균이 10%가량 하락했기 때문에 개별 단지의 하락폭은 이보다 훨씬 큰데요. 개포 주공 1단지 56제곱미터의 경우 연초 13억 2천만 원에서 최근 10억 5천만 원으로 20%가 넘게 빠졌고요. 송파구 가락시형 2차도 2차 62제곱미터도 올 초 10억 6천5백만 원에서 8억 4천5백만 원으로 2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잠실주공 5단지, 강동 둔촌주공 4단지 등도 17에서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물론 이 지역에 이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 내 집값이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나 하면서 솔직히 많이 속상하실 텐데 이 지역에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야 이렇게 크지도 않은 집이 그래도 뭐 아직까지도 10억 이상이네, 8억이 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도 좀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갖게 되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현재 재건축에 투자한 사람이나 그 재건축을 투자를 준비 중인 사람도 그것이 가장 궁금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분간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투기지역 해제 계획을 발표했지만 서울과 인천은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남권은 그동안 집값 불안을 야기했던 진원지였던 만큼 더더욱 투기지역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현행대로 40%로 머물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융비용은 올라가는 반면 주변 집값은 하향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투자자가 섣불리 접근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도심 재개발에 중점을 두는 만큼 시장이 더 어려워지면 규제 완화책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재건축 가격이 지금과 같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얼만큼 또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재건축 그 공정 진행 자체가 어떻게 잘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은 네.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 재건축 단지는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을수록 조합원 부담이 줄게 돼 추진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현재는 용적률 제한, 소형 평형 및 임대주택 의무 비율 때문에 조합원의 수익성이 크게 낮은 상황입니다. 그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은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같은 땅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개포주공 1단지처럼 용적률이 170%대에 머무르면 새로운 아파트를 더 짓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용적률이 일정 수준을 갖춘 곳이라 해도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는 소형 아파트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1대1 재건축을 해야 하는 곳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주택보다 더 작은 평형의 아파트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최근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부지의 25%를 공공영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하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실제 한강변에 위치한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하나인 잠실주공 5단지는 수익성이 없다며 재건축 사업을 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규제 완화만이 좀 기댈 만한 언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과연 정부에서의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책들을 계속해서 내놓을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건설업체 및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거의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유독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신도시보다는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강남 재건축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 아파트 가격이 뛰면 인근 집값도 다시 들썩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이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금리가 높고 대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푼다고 해도 가격이 오를 여지가 적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시장이 안정되면 재건축 규제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일단 규제 완화를 위한 여건은 조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현 상황을 안정으로 보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될 추가 대책에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재건축 단지, 어떤 강남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 부동산 시장의 전체 흐름을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 그 움직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전재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럽은행 중앙은행이 2주 전이죠. 금융위기를 진정시키려고 글로벌 공조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영국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곧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국제부를 연결해서 강동호 기자와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과 유럽 등 이 선진국들이 추가로 한 0.25에서 0.5%포인트 정도 추가로 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8일 국제 공조를 통해서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7개 선진국들은 지난 8일 자국의 기준금리를 공동으로 평균 0.5%씩 한 차례 인하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 금융위기의 불안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고 각국의 경기 침체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또다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완화되고 있는 것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추가로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그 시기와 그 폭은 한 어느 정도 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싶네요. 네, 다음 주 2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공개시장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이 0.5% 인하의 기준금리를 1.0%까지 끌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일본 중앙은행인 정책회의가 열리는 31일, 일본이 그간 0.5%로 동결해왔던 정책금리를 0.25%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과 영란은행도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씩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유럽의 기준금리는 3.25%가 되고 영국은 4.0%가 됩니다. 네. 자, 일본은 지금도 기준금리가 한 0.5% 정도 되는 초저금리 상태인 걸로 아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더 내린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7년 2월 이후 기준금리를 0.5%로 동결시켜 왔습니다. 이달 초 미국, 유럽, 중국 등의 공동 금리 인하 조치에서도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일본 증시 폭락과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경기 침체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발표한 2분기 GDP 성장률 통계에서 공장 생산, 기계 수주, 가계 지출 등이 모두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일본 금융당국의 정책 개입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데도 일본만 가만히 있게 되면 금리차 축소에 따른 엔화 강세와 시중 유동성 제약으로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다시 공조를 취할 경우 일본이 이번에도 빠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언급하신 그런 주요 국가들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금융권 상황이나 경제 전체 상황이 그 못지않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로 금리들을 인하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은행도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게 하라는 그런 압력을 추가로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일 선진국들의 움직임에 따라 정책 금리를 5.25%에서 5%로 인하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한국은행도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 가치가 워낙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환율 안정을 위해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선진국들과 금리 차가 클수록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와 환율 안정 중에서 어느 쪽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최종 입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지금 상당히 어렵고 불안한 현 상황을 좀 안정시키고 좋은 쪽으로 선회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선택이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동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삼성전자가 지난 20일 세계 제1회 플래시 메모리 카드 업체죠. 샌디스크에 관한 인수에 대한 제안을 철회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의 주식 부사장이 샌디스크 인수를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해서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삼성전자가 주당 26달러죠. 58억 한 5천만 달러 정도 되는 돈이었던데요. 최근 샌디스크사가 어떤 실적도 부진되고 또 경영 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또 도시바의 설비 일부를 약 10억 불에 매각한 것들도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인수 제안을 철회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금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혔으니만큼 이 업계 동향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혁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천선히 무너졌지요. 네, 주식시장이 파국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 모두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지수대를 나란히 이탈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무려 110.96포인트 떨어지며 3년 4개월 만에 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고 코스닥 지수는 4월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300포인트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 하락류가 하락폭 모두 역대 3위에 해당합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보합선에서 반등을 노리던 주식시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낙폭을 크게 키웠고 다시 한번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증발한 시가총액만 61조 1,481억 원으로 주식시장이 이처럼 예상보다 큰 폭으로 추락하자 투자자를 비롯한 증시 관계자들은 망연자실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은 일단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 같고,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악재로 겹쳤을 텐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날 폭락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인데요. 비록 현재 시장의 경기 둔화 우려 및 원달러 급등세 등 악재는 널려있고 호재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새롭게 불거진 악재는 없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냈었는데 이날만큼은 이 공식이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전날 미국 다우지수는 2% 넘게 상승했지만 국내 증시는 이와 관계없이 폭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신 극도로 위축된 투자 심리에서 폭락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주가 하락에 공포심을 느낀 투자자들이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가 발동했다는 것인데요. 대개 투매가 나타난 다음엔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최근 높아진 증시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낙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으니만큼 개별 종목들의 하한가로 진입한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겠군요. 네, 이날 시장에는 코스피 시장 401개 종목, 코스닥 시장 547개 종목, 도합 948개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폭락했습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 사상 두 번째인데요. 종전 기록은 591개였습니다.
개수에서 알 수 있듯 어지간한 종목은 하한가를 기록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증권주의 경우 업종 지수가 하한가를 겨우 모면했고 삼성전자, 포스코, 국민은행, 현대중공업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선물시장도 예외가 아니어서 코스피 200 지수선물은 일주일 만에 또다시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현대건설 등 대형 우량주들이 큰 폭으로 주저앉으면서 시장이 받은 충격은 배가 된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단들이 긴급 회의를 가졌다고요? 네, 이날 국내 14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들이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동의 결론은 대외적인 악재가 지나치게 반영됐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로 요약되는데요. 이들은 특히 현재 국내 증시의 주가이익 비율, PER이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과도한 저평가 상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투자자 시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투신사들이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나친 매도는 자제하기로 했었지만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이번에도 립서비스에 머무지 않겠느냐란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의 다짐이 지켜질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혜욱 기자로부터 오늘 상당히 참담했던 증시 마감 시황과 그에 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생경제 현장 잠시 후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3%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GDP가 전년 대비 3.9%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조업은 물론 대부분의 산업 성장세가 둔화됐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3분기에 1조 234억 원의 영업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 분기에 1조 8,900억 원과 비교했을 때 절반 가까운 수준입니다. 한화 컨소시엄이 대우조선해양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한화는 인수가격이 낮아 유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상을 깨고 경쟁자인 현대중공업을 제쳤습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현재의 금융위기가 10년 전보다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IMF는 내생적인 문제였지만 지금은 국제적인 위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생경제 현장 잠시 후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Live from Hong Kong, from Tokyo, from Singapore, from Sydney, live from Beijing, from Shanghai, live from Seoul, from Taipei, Melbourne, KL, and Mumbai. 세계 경제의 흐름, 글로벌 자금과 기업의 움직임, 이젠 서울경제TV가 책임집니다. Bloomberg Television.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 전략센터입니다. 메리츠증권 분당점의 박세철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코스피 기준해서 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증권업계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참 이게 오늘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하루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한 주 시황을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 IMF 위기와 비슷한 준하는 위기가 지금 있어서 네. 지금 현재를 정리를 잘하면 차근차근 정리하면 앞으로 손실도 많이 할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네.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주요 본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 환율, 금리 세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60달러 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페크 회의에서 감산 얘기도 있긴 하지만 핵심 변수에서는 벗어난 것 같고요. 환율이 지금 1,400선에서 1,400원 선에서 진통을 겪고 있긴 한데 이 원인을 따져보면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외국인이 계속적인 매도에 의해서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네.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서 이 작은 거래에도 불구하고 급변동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달러와 강세입니다. 전 세계에서 달러 결제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달러화를 사자 쪽에 다 배팅하고 있어서 환율이 계속적으로 요동을 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제 CD 금리입니다. CD 금리가 지난주 화요일 날 건설업 9조 원 유동화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색이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변수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네. 두 번째로는 그리고 금융 건설 부분이라든가 예. 금융권 자체는 요즘 들어서 어떤 이런 위기 상황이 금융권에서 촉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자, 우리 금융권의 위기도 그 못지않게 큰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를 가장 짓누르고 있는 문제, 물론 금융권과 제2금융권이라든가 그쪽의 부실과도 연결이 돼 있는 거긴 합니다만 건설 경기의 급격한 위축과 굉장히 많은 미분양 주택들이 쌓여 있는 오죽하면은 10월 20일 날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까지 발표를 했겠습니까? 예. 그와 좀 연관된 위기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 증시가 패닉 상태를 보이니까 네. 일요일 날 1,3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대책을 발표했고요. 화요일 날에는 9조 원 가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조 원 가량의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심리적인 패닉 상태를 잠재우지는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서브프라임 사태에 의해서 촉발된 이 위기가 실물 경기 침체로까지 가고 있긴 한데 지금 제2의 CDO 부채 담보부 증권의 위기가 오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은행권에서 기업들이 부도날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오는 형태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도가 많이 나면서 보험금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현재 미국에서의 손실 규모가 1조 달러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서브프라임에서 지금 현재 6,600억 달러의 자산 상각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2차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상각이 추가적으로 우려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시장의 지배적입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현재 증시 패닉 상태, 패닉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이 연 이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 코스피 시장도 10% 넘게 하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될 수도 있었는데 2시 20분이 넘었기 때문에 발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정의 현상이 많이 좌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매수세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증권사, 투신사에서 ELW, 해지 물량이라든지 외국인 선물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면서 하방으로 줄줄줄 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렇게 큰 폭의 폭락세로 이번 한 주를 마감을 했다고 치고요. 참 이게 증시 투자자분들께서는 정말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염려가 되는 게 다음 주는 과연 어떨 것인가? 더 무섭지는 않을까? 아니면 다음 주는 좀 방긋 웃게 되지 않을까? 그런 양쪽으로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변수 두 가지만 체크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환율인데요. 다음 주 수요일 날 29일입니다. 미국 FOMC 회의에서 버냉크 의장이 강력하게 정책금리 인하를 시사했고요. 저 유럽 증시도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신흥시장,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도
추가적으로 정책금리 인하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환율 시장은 조금이나마 진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CD금리도 안정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9조 원가량의 건설경기 유동화 대책이 실효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다음 주에 한국은행에서 은행채를 매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CD금리도 인하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시즌인데 해외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악재가 나오면서 심리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내 시장은 그나마 대기업에서는 실적이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번 4분기, 내년 1분기 앞으로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점점 안 좋은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이 이 지금 천선이 깨지긴 했지만 이게 아주 의미 있는 포인트입니다. 차트를 코스피 지수 월봉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97년도 외환위기 이후부터 한 8년간 2005년까지 500에서 1000선의 박스권을 거듭하다가 지금 현재 적립식 펀드 시장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증시가 3년간의 장기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그려왔었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를 넘어선 다음에 서브프라임 위기에서부터 촉발된 게 침체기 리세션까지 가면서 현재 되돌리는 상황. 다시 정리하면 장기 박스권의 상단, 장기 상승 추세선의 하단에 맞물려 있는 시점이라서 다음 주에 이 선이 지지될지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지지선까지 판단하시고 보신다면 다음 주 증시를 좋게 전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그래프 끝자락에서 보신 것처럼 워낙 단기간에 큰 폭으로 쫙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에 대한 어떤 반등도 일시적으로 상당 부분 나와줄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도 가져볼 수 있는 대목이긴 하네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그 많은 분들께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증시 자체가 어떤 그 투자 참여자들,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겠죠. 그분들의 어떤 패닉 상태로 인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던진 것들 때문에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는 전제를 깐다라면은 이성을 딱 차리고 보면은 이거 너무 좀 과도했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제가 가능한데, 근데 만에 하나 지금 시장 상황이 그동안 괜찮아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이성을 찾아서 던진 거라고 전제를 깐다라면은 주식시장의 반등 자체가 좀 그 시나리오가 좀 어렵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자,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한 것이니만큼 좀 더 지켜보고 어느 쪽이 맞는지를 가늠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증시 상황 분석과 함께 다음 주 전망도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굴리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그에 관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현금으로 100%를 꽉 채우셨거든요. 예, 좋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지난주하고 같이 현금 100%라는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네. 원래 종목을 한 30%에서 50%까지 선정을 할까 했는데 증시가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현금 100%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는 아주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긴 하는데 일단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을 FOMC 회의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거의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리적인 패닉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이 패닉이 조금은 진정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단기적으로 들었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달러 유로 차트하고 우리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하고 흡사해서 일단 먼저 달러 유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는 게 달러 유로 차트입니다. 유로 달러 대비해서 지금 달러화가 하방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차트랑 다음에 보시는 게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인데 아주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금리 인하가 되면 달러와 가치는 하락할 것이고 이 차트가 되돌리는 현상을 관찰하시면서 금리가 인하되면 부채 비율이 많고 경기 어려운 상황이 반등의 시점을 찾을 수 있어서 이 거래가 실리는 시점, 그 다음에 금리 인하의 여부, 달러 유로 차트가 반등하는 시점,
그리고 좀 약간의 중기적으로 본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11월 4일에 있는 미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될지 여부,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그다음에 지금 실적 시즌이 지금 이번 달 말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11월 초까지 계속됩니다. 중기적으로는 11월 초쯤이 공격적인 매수라고 판단이 되고요. 금리 인하가 있는 다음 주 중에 30%에서 한 50% 정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주, 건설주의 대장격인 예를 들어 증권주는 삼성증권이 되겠고요. 건설주라면 대림산업이나 현대건설 상위 5개서 정도면 어느 종목이든 상관이 없을 듯 보입니다. 이렇게 매수하면 짧게 5% 내지 10% 정도 생각하시고 손실을 만회하는 단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체크해야 될 그 포인트들을 짚어주셨고요. 건설과 증권 업종의 대표적인 기업들에 한해서 시장이 만약에 터닝을 할 때 그 종목들에 좀 국한을 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건설과 증권 업종에 이제 상위 1위에서 한 3, 4위 정도까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여러분께서 리스트를 쫙 리서치하시고 그 종목들에 관해서 나하고 맞겠구나. 또 내가 이 회사 앞으로 보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선호되는 종목들에 한해서만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꼼꼼히 챙겨봐야 될 그런 체크 포인트들까지 상세하게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메리츠증권의 박세철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체테크를 이어가겠습니다. Live from Hong Kong, from Tokyo, from Singapore, from Sydney, live from Beijing, from Shanghai, live from Seoul, from Taipei, Melbourne, KL, and Mumbai. 세계 경제의 흐름, 글로벌 자금과 기업의 움직임. 이젠 서울경제TV가 책임집니다. Bloomberg Television.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최근 증시 폭락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물론이고 부동산 자산 등 모든 이 재산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요즘 들어서 상당히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럴 때일수록 이 추가 손실을 막는 이 안정성과 또 수익성을 동시에 겸비한 그런 투자 자산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에 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안태강 PB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안 PB님께서 오늘 좀 감기가 심하셔가지고 목이 좀 좋지 않다는 점 여러분께서 먼저 양해 말씀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코스피가 100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이 지금은 주가 반등을 통해서 어떤 고수익을 얻는다든가 어떤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것만이라도 좀 지키고자 하는 추가 손실을 막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투자의 목적이 달라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응 수단도 역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기존의 주식형 자산을 단계적으로 ELS로 옮겨가면서 위험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와 같은 시황에서는 ELS가 상당히 안정성이 있으면서도 수익성까지도 함께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자산이라고 평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ELS가 무엇인지 좀 먼저 배워봐야겠죠. 네, ELS는 상당히 다양한 기초 자산과 조건으로 네.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ELS는 가입 시점보다 4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상환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연 20%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텐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웬만한 수준의 주가 하락, 즉 4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상환 시에 높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ELS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산이 40% 이상 한 번이라도 하락을 하게 되면 기초자산과 같은 수익률로 변하게 되는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즉 큰 폭의 급락 시에는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손실을 입는 점이 ELS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통상 2년 혹은 3년이라는 만기까지의 기간 동안 가입 시점 대비 약 80% 수준, 즉 조기 상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원금과 약정된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일종의 이중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만약 ELS로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러면 어떠한 전략이 가능할까요? 네, 주식은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ELS의 기초 자산이 되는 주식은 많이 오르는 것보다 많이 빠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순수한 주식 투자와는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요. 그림에서는 ELS 비중을 약 70%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ELS가 주식과 현금의 중간 수준의 위험을 갖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주식 50대 현금 50 정도의 포트폴리오와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표로 보시는 것처럼 현금이 30%, 코스피 ELS가 30%, 삼성전자와 LG전자 ELS가 20%, SK와 LG로 구성된 ELS가 각 20%씩 이렇게 비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코스피 ELS인데요. 자, 30%를 차지하고 있는 코스피 ELS부터 들어보죠. 네, 코스피 ELS는 안정성 면에서 가장 우월한 EL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의 변동성보다 지수의 변동성이 작다는 점에서 40% 하락 터치의 가능성이 가장 작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대신 수익률은 개별 주식으로 이루어진 ELS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연 14%까지 수익률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 ELS가 안정성 면에서는 가장 뛰어나다고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또 그 못지않아 보이는 게 삼성전자와 LG전자 ELS인 듯 싶은데요. 어떤가요? 네, 이들 주식은 한국 IT를 대표하는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출주이면서도 환해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최근에 어떤 외환시장의 어떤 위험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 대부분 한국의 대표주들이 하한가를 맞으면서 어느 주식 하나 믿을 게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ELS로는 약 연 20% 수준의 ELS 수익률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SK와 LG로 이루어진 ELS도 함께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최근까지 어떤 급락 장세 속에서도 통신주들은 상당히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여기에 SK는 SK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자회사들, 그리고 주 LG는 LG전자 등 IT 자회사를 비중 있게 갖고 있습니다. 대개 지주회사는 스스로가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주가의 급격한 하락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ELS의 기초 자산으로는 장점이 아주 많은 주식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경우 연 22% 수준의 연수익률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 증시가 급락하면서 그동안 ELS가 상당한 안전 자산이고 게다가 고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그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제 주변에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께는 어떠한 대응과 또 어떠한 투자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ELS도 주식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폭락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상당히 큰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과 같아지는 위험이죠. 하지만 현 시점에서 ELS에서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ELS는 위험하니까 앞으로 해서는 안 될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치 코스피가 2,000에서 1,000포인트로 폭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은 안 하겠다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것과 투자 수단이 안 좋은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앞으로 좋을 때는 ELS가 주식의 수익률을 따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승률 면에서만 본다면 직접 주식을 하는 것보다 ELS가 훨씬 더 승률이 높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ELS 비중을 높여가면서 시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ELS를 투자하실 때는 기초자산별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적립식 펀드처럼 기간을 분산하고 또 지수 변동 시마다 가격대를 분할해서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당장의 어떤 주가 급락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긴 안목으로 합리적인 대응을 해 가시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걸로 믿습니다. 네. 자, 요즘같이 불안한 장세에서는 사실 그 안전한 투자 자산을 찾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그것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자,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안태강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 지수가 천선이 무너졌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겪는 세 자리 숫자의 지수인데요. 하지만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을 놓고 보면 세 자리 숫자의 어떤 주가 지수라는 것이 그다지 설득력이 떨어지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 상당 기간 이런 시기가 좀 지속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염두에 둔 그런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들릴 수 있겠죠. 자,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지금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이고 이런 시기가 지나가면은 다시 회복된다는 긴 안목과 시장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자면은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석이었습니다.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좀 욕심도 갖게 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 시점에서 ELS가 손실을 봤으니까 네. 앞으로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1000포인트가 이제 빠진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로 한 마이너스 40% 정도가 빠진다. 그러면 이제 주가 지수 대비해서는 한 600포인트대 700포인트가 붕괴되는 600포인트대로까지 빠지지만 않는다라면 그래도 한 연 20% 수익이 나지 않겠는가라고 단순하게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50만 원이 깨져서 지금 40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 역시도 뭐 단순 계산을 한다면은 5, 6, 30만 원대만 좀 지켜진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가 한 70% 정도 된다고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좀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50대 50을 딱 양쪽으로 놓고 봤을 때 50 이상으로 좀 기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으로 좀 베팅을 해도 될까요? 네, 뭐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참 안정적인 이런 자산, 투자 자산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 때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 자산을 찾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증권 강서지점의 안태강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천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사실 요즘 이제 장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조차도 장중에 일단은 뭐 천선이 일시 붕괴되고 나서 천선을 좀 회복한 상태에서 장이 마무리되고 뭐 숨고르기를 하면서 빠지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하신 분들이 좀 적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늘 장이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900선 초반까지 굉장히 심하게 밀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 역시도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약세 장일수록 글쎄요. 어떤 뭐 조언을 드리는 것조차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 한 가지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라면은 어떤 투자 대가들이 이런 경제 위기를 맞아서 그동안에 사실
경제 역사라는 게 굉장히 길지 않겠습니까? 주식시장의 역사도 길고. 하지만 굉장히 십수반의 그런 많은 위기들이 있었을 때 과연 투자 대가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이겨내면서 지금까지의 성공과 또 부를 쌓았는가. 자, 이것을 한 번 정도 복습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언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이번 위기조차도 지난번에 수차례 있었던 십수차례 위기의 한 번의 반복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라면은 그것을 이겨내는 그 패턴도 함께 반복돼서 이렇게 한다라면은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워낙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요. 저도 준비되지 않은 말을 여러분께 두서없이 늘어놓다 보니까 좀 주저리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투자 대가들의 현명한 지혜를 잠시 이렇게 빌려오는 그런 지혜도 한번 발휘해 볼 때가 아닌가 싶은 그런 말씀이 제 요지입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좀 더 밝은 소식을 갖고 찾아뵀으면 좋겠다. 자, 그런 기대가 섞인 인사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석이었습니다.